우리가 지금 벌써 14주차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시간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임종 파트를 하다 보니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죠? 베스트 책이던데요. 굉장히 베스트 책. 그죠? 그 책은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어떤 사람이 생존자예요. 그 정신과 의사인가? 그분이 이제 그 안의 삶을, 그 안에서 수용소의 일들을 경험한 걸 적고 사람들의 희망이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책을 예전에 읽고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 책 내용 안에는 인간이 마지막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억압당하고 그 다음에 학대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보냐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냐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어디까지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인데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수용소처럼 억압된 상황에 있어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나의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뭘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목적, 삶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럼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고통이, 그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통이 내가 이 경험을 글로 쓴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체험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간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보시면 바와 같습니다. 임종과 죽음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할 수 있고 임종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종 시의 신체적 징후를 사정할 수 있고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고 사후 후의 신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후 처치의 목적을 설명하고 사후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가 목표입니다. 자, 주요 원문은 선생님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종과 죽음에 대한 정의인데요.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마다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죽음을 경험한 게 사실은 저희 친척 중에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근데 가깝게는 가까워요. 저희 남편의 누님이 조금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죽음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이니까 이제 또 가서 보고 그다음에 시신을 보기도 했어요. 그때 봤을 때 저는 좀 죽음을 처음 경험하니까 굉장히 뭐라 하지?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계속 기억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체를 만지고 차가워진 시체를 만지고 입술이 퍼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퍼렇게 먹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경험한 상실과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현상. 예를 들면 할머니가 자기랑 너무 친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얘는 충격적이죠. 죽음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른한테 묻겠죠. 할머니가 왜 눈을 안 떠?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부모님은 충격받을까봐 죽었어. 죽음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죽었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잠시 꿈나라로 간 거야. 조금 있으면 너가 많이 크거나 하면 할머니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예시처럼 아이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할머니 하늘나라 갔다가 또 오지. 일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고 어린아이들은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죽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많이 경험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암 발견,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죽음 등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뉴스도 접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음을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노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나도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주위에 친구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어떻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래서 좋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좀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고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년기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난 살만큼 살아서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이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합니다. 즉 단순히 죽기 싫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현상 속에서 웰다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일까 이런 연구도 많고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0에서 5세 시기에는 죽음의 개념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일시적인 이별이나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5세에서 9세 정도 되면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배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을 공격이나 폭력과 연관시킨 아주 공포스러운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9세에서 12세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인생이 끝난다.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후에 대한 관심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세에서 18세가 되면요, 오래 끊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주위 가족 중에 뭐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파서 아니면 부모님이 아파서 이모가 아파서 병을 오래 끌고 가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음은 이해하는데 오래 끊는 죽음은 싫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때도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약물 남용 같은 난폭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는 않지만 죽음을 종교적, 철학적 용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18세에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이제 접어들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종교와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할 거고, 문화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죽음 교육,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축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나라보다 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엘리베이터만 타도 사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 쓰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죽는다 얘기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18세에서 45세는 자신이 가진 종교나 문화적 영향에 그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45세에서 65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고요. 부모나 동료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65세 이상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성적 질병 상태에 있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동료의 죽음을 접하면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죽는다는 건 통증이 없어지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이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종과 죽음에 대한 정의에서 임종이라는 거는 다행히도요, 살아있지만 죽음이 임박하여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대체에서 생명 과정이 총체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죽음을 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죠. 심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뭐 정지 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죽음은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서는 죽음을요, 죽는 일,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또 자주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사다, 식물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기능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요. 많은 손상을 입었을 때 최후에 뇌의 손상을 입으면요. 거의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사 상태가 되면 어때요?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내사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장기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장기 이식하면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식물인간과 내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사는 내 기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의사들이 판정했을 때 식물인간은 뇌 일부가 살아있어요. 많은 뇌의 손상이 있지만 뇌 일부, 예를 들면 뭐 중뇌가 살아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숨뇌, 연수 있잖아요. 연수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드라마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식물인간은 눈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음식 넣어주면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음식을 꿀떡꿀떡 삼킨다거나 또 간혹 호흡을 한다거나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식물인간이에요. 근데 뇌가 전부 손상을 입었다 하면 뇌사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유형 중에 몇 가지를 잠시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은 의사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의학적 죽음도 마찬가지. 사회적 죽음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식물인간 상태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뭐 뇌줄기 연수가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만 사회적 활동이 어렵다. 사회적으로 뭔가 관계를 할 수 없다 해서 사회적 죽음이라 합니다. 법적인 죽음은요. 의사가 죽음을 판정한 이후 이를 기초로 죽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자, 내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 내사다. 뭐 의사들이 판결을 할 때 어떤 걸로 보냐면 원인 질환이 확정적일 때, 치료될 가능성이 기질적 뇌병변이 있어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더 이상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 내가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깊은 호흡순 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다. 식물인간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연수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 예를 들면 뭐 약물 중독으로 일시적으로 거의 내사 상태로 보인다?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뭐 마취제나 수면제나 진정제 가복용을 해서 독곡물을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드셔갖고 가다 복용하셔갖고 내사처럼 왔다? 이건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내사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간성 혼수나 요독성 혼수나 저혈당성 뇌증 이런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뇌 기능이 뭐 다 소실되었더라도 이거는 또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저체온 상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얘는 내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쇼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도 내사로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도 반응이 없는 것, 이제 뭐 꼬집거나 부르거나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여야 되고요. 자발호흡이 살아날 수 없어야 돼요. 자발호흡이 다시 생성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눈의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왜 응급실에서도 잠시 근무를 했을 때 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보면 환자가 거의 죽은 상태로 놓으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하죠. 눈도 보세요. 씻기도 하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라이트를 해서 눈동자에 비춰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면 보통 빛이 눈에 들어오면 동공이 쪼그라드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빛을 비추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이 거의 다가왔다.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빛의 반응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막 반사라는 거는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저절로 반사적으로 눈이 깜빡거리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깜빡거림이 없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안구 두부 반사,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눈은 반대로 가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런 반응이 없을 때, 그죠? 머리 돌린 방향하고 눈 방향은 반대로 가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게 없을 때, 그 다음에 눈에 물이 들어갔을 때 눈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목덜미나 목을 이렇게 얼굴 피부를 자극하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동자가 딱 확대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없을 때 반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반사 능력이 소실되었을 때, 그죠? 인두나 뼈를 이렇게 건드리면 고역질이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일반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 운동이나 여러 가지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죠? 자발 운동이 안 된다거나 좀 경련 반응이 없다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무호흡 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거나 자발호흡이 없거나, 그죠? 그런 거. 뇌파 검사했을 때 뇌 기능이 없을 때는 평탄 뇌파, 뇌의 변화가 그래프가 안 그려질 때, 이런 걸 뇌사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종과 죽음에 대한 반응은 대상하고 굉장히 반응이 다양하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픔, 부정, 분노, 죄책감, 그죠? 집중장애, 또 심하면 자살에 대한 생각, 환각, 방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절망감도 있겠죠. 우려감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감도 있고. 그 다음에 돌봄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역할 부담감의 위험성이 있다. 임종 환자를 내가 돌본다 이러면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내야 되고요. 경제적 손실도 많아요. 병원비, 중환자실비, 뭐 호스피스 입원하면 호스피스 병원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 다음에 환자, 가족, 의료인에게도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환자도 많이 이렇게 가족들의 돌봄도 필요하고, 옆에서 간호사나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물론 가족들한테도 지지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환자만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슬픔과 부담도 같이 도움을 주는 체계, 그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문화, 종교에 따른 개별화된 가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에서 임종 환자를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취업해서 호스피스의 간호사가 되면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요양병원에 있었지만 요양병원에 근무하면 또 임종 환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응급실에 근무해도 임종 환자를 잠시는 보죠. 물론 그 전해하는 곳으로 내려가지만 응급실에서도 체험을 조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환자를 사용할 때 이제 일단 그 가족이나 환자들이 임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이 사람이 돌아가시겠다, 무슨 암이다, 얼마 살지 못하겠다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간호를 할까 달라요. 왜냐면 가족들이 쉬쉬 하는데 내 혼자 환자 앞에서 막 아는 척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환자가 또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간호사가 와서 막 죽음 얘기를 한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사정할 때 환자와 가족의 인식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종 환자만 모르는 상태, 가족들이 막 시시 비밀로 해서 우리 환자는 알도록 하면 안 돼요 하고 의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간호사가 막 얘기한다? 위로한다?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르러서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환자한테 안 알리고 싶어 했어요. 왜? 우리 환자가 알면 더 충격받아서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해서 숨겨주세요 하면 의사도 숨겨주고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싶을까? 아니면 모르고 싶을까 하니까 10명 중에 7명이 내 죽음을 알고 싶어. 왜 죽는지, 무슨 병인지. 그걸 모르고 죽었을 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존엄성, 내가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는 걸 알아야 죽음을 준비하고 수용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알려줘요. 보호자들이 정말 비밀로 해달라는 거 외에는 차분히 좋은 상황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서로 모르는 척 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도
내 죽음을 알지만 죽음 얘기하는 거 싫어해. 보호자들도 싫어해. 그죠? 아니면 어떤 가족들은 아는데 환자만 몰라. 이런 상황도 있죠. 아니면 모두 알아서 자연스럽게 막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간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종시 생리적 징후,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분은 오래 살 수 없구나, 임종이 곧 다가오는가를 알려주는 징후가 있어요.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진다. 혈액순환의 저하, 그죠? 이런 거. 그래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어때요? 바이탈에서는 혈압이 떨어진다. 맥박은 그죠? 어떻게 돼요? 느리고 약한 불규칙한 맥박. 그죠? 느리고 약한 불규칙한 맥박. 빨라지기도 하다가 느려지기도 하다가 약해지기도 하다가. 혈압도 마찬가지. 떨어지면서 혈압이 잘 안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나타날 수 있고, 피부는 차가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죠. 호흡은 우리가 빠르고 얕고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비정상적 호흡이 그대로 나타난다 해서 체인 스톱 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중요해요. 체인 스톱 호흡 뒤에도 나옵니다. 이 체인 스톱 호흡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임종 직전의 호흡이 되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감각 부분에서는 시야가 흐려진다. 미각 후각의 손상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가장 늦게 소실되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왜 응급실에 있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뭐 있어요. 하잖아요. 하면 보호자들이 막 그 전에 연락하면 오는데 꼭 늦게 도착하는 상황에 의해서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환자가 이제 사망 선언했는데 와요. 그래도 우리 의료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청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사랑한다, 고마웠다, 가족을 위해서 애써서 수고했다, 이런 얘기 해주라잖아요. 죽음을 선언해. 그래서 그만큼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 파트에서 간호 과정에서 진단 내릴 수 있는 거, 진단명 난다에서 볼 수 있는 게 부적응적 대처. 죽음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 적응하기 어렵죠. 이런 진단명 쓸 수 있고, 대처 향상을 위한 준비, 그죠? 증진간호 진단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왔어. 그렇지만 이걸 향상하기 위한 준비, 그죠? 증진. 이 상황을 좀 더 증진하기 위한 진단을 쓸 수 있고요. 과도한 돌봄 제공 부담, 이런 진단을 쓸 수 있고, 부적극적 슬픔, 그죠? 뭐 이런 거, 슬픔 위험, 부적절한 자기 연민, 과도한 불안, 과도한 죽음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진단명이 있어요. 공포, 그 다음에 과도한 돌봄 제공 부담, 이런 것들을 진단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계획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일단 임종 환자를 대할 때 생리적, 심리적 안위,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건, 통제력이 뭐냐면 내 스스로 판단하고 조금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증진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 임종 다가오는데 내가 다 해준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정할 때 참여시켜줘야 돼요. 이게 자기 통제력이에요. 내 스스로 뭔가 조절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 받아들이면서 품위 있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임종 환자의 권리 장전을 보면 환자들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걸 바란다는 거예요. 임종 환자의 권리 장전 보면요, 나는 사망의 순간까지 살아있는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상황이 변할지라도 희망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나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나의 방식대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임종 환자도. 나는 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목표가 치료에서 안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외롭게 죽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근데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의료인들이 외롭지 않게 조금 도와주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있다. 고통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나는 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드릴 권리가 있다. 보호자는 환자가 물으면 친절하게, 그죠? 의료인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가족을 도울 권리가 있다. 나는 평화롭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특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의 욕구를 이해하려고 하고 내 죽음을 돌보는 과정에서 만족할 수 있는 세심하고 친절하며 지식 있는 사람의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좀 생각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간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할까? 첫 번째, 간호사의 주요 책임은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환자의 고독감, 두려움, 우울을 완화시켜 주시고 안정감, 자신감,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대상자가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신체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호스피스 병원이 포항에도 종합병원에 다 있거든요. 성모병원에도 있고 종합병원에 다 있어요. 기독병원에도 있고 의료원에도 있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라에서 병원을 허가 낼 때 호스피스를 병동을 안 만들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병동이 어디예요? 호스피스예요. 왜냐하면 항암제 안 쓰죠, 수술 안 하죠, 시술 안 하죠, 특별한 응급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소생 노력 안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병원의 경제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런데도 나라에서 이거는 꼭 갖춰라는 게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구석이죠. 그렇지만 환자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처음에 호스피스가 만들어졌을 때 보험 적용 안 될 때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여러 간호사,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협력하는 과학적 팀이 노력해줘야 되거든요. 복지사나 그 다음에 종교 관련이죠. 사람이나 그 다음에 영양사나 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도움을 주거든요. 상담사나 막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보험 수가가 안 될 때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015년인가? 그때 보험제로 바뀌면서 지금은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하루에 10,000원 이상은 넘지 않아요. 그런데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해요. 대기 받아요. 근데 왜 집에서 이 죽음이 앞둔 암 환자 같은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보호자도 힘들어, 본인도 환자도 견딜 수 없어. 호스피스 가면 다 해주잖아요. 환자가 원하는 거,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영적인 거, 암 치료, 암 통증 줄여주는 진통제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해주고 이 사람 만나고 싶다는 사람 다 만나주고 하고 싶다. 폐암 환자한테 담배 피우고 싶다. 일단 맞춰줘요.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적용해서 호스피스는 모든 환자마다 간호 방법,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처음에 환자가 입원하면 한 며칠 지나면 적응 시기가 지나면 의사가 면담해요. 저 좀 봐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당신은 얼마밖에 살 수 없어요 하고 사실을 아주 다정하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최대 6개월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고통 없이 이 사람이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호스피스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집에 있으면 가족끼리 얼굴 안 좋게 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호스피스 있으면 통증을 줄여주니까 컨디션도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과도 화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이벤트도 하고 추억도 만들어서 죽음을 수용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집에 가는 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좋은 죽음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 대상자나 가족에게 물어본다. 그 다음 대상자를 의사소통할 때 진심으로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이 예시는 제 경험에서 적어놓은 거지 책에 없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준다. 환자가 슬퍼 보여요. 그러면 환자가 오늘 좀 슬퍼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환자에게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특히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걱정하는 일을 명확히 표현해 주는 거. 예를 들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제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고요. 대상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손잡아 준다거나, 그죠?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풀어낼 수 있도록, 그죠? 얘기해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죽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죽음에 관한 대상자의 질문에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환자가 저 오래 못 사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건 부정기자이죠. 거짓말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물론 내 역할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설명하면 안 되지만 의료진이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이거를 과다한 희망을 주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더 불신하고 더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대로 감정은 공감하면서 사실대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병의 진행이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시간을 내주어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대상자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손잡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제가 들어드릴 게 있나요? 많이 무섭죠?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환자가 얘기하는데 막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용해주고, 그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더 서운하셨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 또 떼어내서 할 수 없는 얘기가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호스피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임종을 맞이하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감호와 지지에 중점을 두고 평화롭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걸 호스피스랍니다. 평화롭고 그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환자. 그 다음에 가족이 포함되는 게 호스피스예요. 보통 우리는 병원에 있으면 환자 위주잖아요. 근데 호스피스는 그 가족과 그 예상자가 다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평화롭고 죽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다. 호스피스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다학제 팀이에요.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 사회사학과, 약사, 영양사, 목회자, 상담자, 뭐 자원봉사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 가족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중재해 주셔야죠. 초점은 환자 입장에서 초점은요. 뭐 수술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 조절이 목적이에요. 그다음 통증 관리가 호스피스에서는 목적이에요. 통증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다음 증상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에요. 증상 관리, 통증 관리가 목적이다. 대상은 어떤 사람이 호스피스에 포함되냐면 의사에 의해서 6개월 안에 사망할 거라고 진단받은 사람. 우리 호스피스 입원시킬 때 죽을 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나 두 달도 안 남았거나 이런 사람 입원 안 시켜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요. 6개월 정도 있으면서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받고 물론 6개월 진단했지만 3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임박한 사람은 호스피스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6개월은 있어야 그 안에서 더 빨리 돌아가시거나 약간 연장되더라도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 호스피스 대상자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그 징후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의사가 알죠. 어떻게 아는 거가 의사들은 표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췌장암이면 예후가 뭐 얼마나. 그다음에 위암이라면 위암인데 그것도 전이 상태까지 알았잖아요. 의사들의 경험이어서. 그래서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뭐 이 정도 전이 되면 몇 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증상과 징후와 그다음에 전이 정도, 그다음에 자기 경험 이런 걸 답변하죠. 의사들은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100%는 아니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문의가 다르게 전문의겠어요. 그런 걸 판별할 수 있으니까 전문의겠죠. 그 다음 완화 간호라는 거는
증상 조절해서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삶과 죽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화 간호에서는 영적, 심리적 측면의 대상자 간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간호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까지 지지해준다. 이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 생애 말기에 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완화 간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에서는 개별화된 간호예요.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면 사람마다 계획이 다 달라요. 그죠? 초점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가족 상담, 환자 상담.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하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는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지지도 제공합니다. 그 사람이 준비하고 싶어. 나는 유언하고 싶어. 나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누구와 화해하고 싶어.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최대한. 그죠?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더불다 있잖아요. 죽고 나서 사별한 가족의 아픔과 여러 가지 건강적인 측면도 감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돌봄이 13개월 동안 돌봄이 1년까지 사별로 1년까지 돌봄이 제공되는 게 호스피스 완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호스피스가 언제 만들어졌냐? 2002년 호스피스 완화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2014년 호스피스를 본격적으로 분리합니다. 어떻게? 자문형, 가정형, 그다음에 입원형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입원형이 조금 뒤에 만들어졌나 봐요. 2014년도까지는 가정형 자문형 이게 뭐냐면 가정으로 찾아가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생존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호스피스 대상자를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자문형은 뭐냐면 외래에 호스피스 의사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제 치료해주고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이때쯤에 아마 병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로 병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러 가지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입원 대상자가 말기암 대상에서부터 말기암,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로 더 이상 조금 생존 기간이 좀 많이 길지 않은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호스피스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가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이제 우리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존엄사법. 왜 우리가 중환자실 이런 데 가보면 막 콧줄 꽂고 막 링거 막 몇 개씩 달고 특수관을 꼽아놓고 막 가슴에서 뭐 시도 카테터 하고 모니터링 달아놓고 인공호흡기 기계 달고 그죠? 그다음에 막 기저귀 다 하고 막 다리에도 막 많은 것들을 꽂고 있어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보다 이거는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환자가 목숨이 끊기지 않는데 우리 소극적 안락사 하면 좀 쉽죠. 안락사는 우리가 동물 키워보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의사가 가족 동의하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건데 인간을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주사 넣어서 죽도록 해줍시다 이렇게는 못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런데 그게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스위스나 뭐 선진국은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리비포유 뭐 그 영화 보면 내가 그 신경마비가 왔는데도 살아있어요. 하반신 마비만 있어.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서 죽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허용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 안락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까지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약간 소극적 안락사 이 정도 수용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처럼 더 이상 뭔가를 해도 소용이 없어. 주렁주렁 달아도 소용없어. 더 이상 뭘 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사 분명히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동의한다?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주는 거.
이 정도는 우리나라도 가능하거든요. 그걸 만들어낸 게 존엄사법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막 정말 생명이 끊길 때까지 다 적극적인 주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도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환자도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법제화된 게 존엄사법이에요. 그게 시행되면서 이제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연명의료 계획서, 그 다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번 시험은 안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이제 모두 신분들은 잘 없거든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몇 살 이상부터 가능하냐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그래서 성인, 우리나라에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이나 아까 호스피스에 관한 내가 이용하겠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이 결정을 이 의향서, 내 생각을 기록해 놓은 종이에 건강할 때 적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더 이상 수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연명은 중단한다. 그죠? 연장하는 사람 적을 필요 없어요. 나는 중단하겠다. 나의 죽으면 나는 막 옷 다 벗고 막 이거 다 뽑고 막 이 머리까지 꽂고 막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거 안 하겠어. 더 이상 소생하는 없으니 불필요한 거 안 하겠다라고 미리 의사를 밝혀놓은 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예요. 이거는 포항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기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독병원,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모도 돼요. 성모, 처음에는 기독병원도 됐거든요. 성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종합병원, 그 다음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해요. 자세한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다 체크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있다가 카드 같은 게 와요. 갖고 있다가 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 그럼 또 변경해도 돼요. 그죠? 그 순간에 이거는 내가 중단하는데 좀 살펴볼 게 아니야. 돈도 많은데 내 자식들한테 이거 다 물려줘봤자 나쁜 놈들 필요 없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 산소도 안 주고 막 그냥 죽도록 놔둔다.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산소나 물, 영양제는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가에 스탑시키면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개념은 그래도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간호사 윤리 지침,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말기 및 임종 과정의 간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간호사는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 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된다. 간호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 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간호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요. 12분짜리예요. 그래서 리뷰 수업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이거 엄청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양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딴 얘기도 많이 적어서 임종 환자의 신체적 요구 충족, 우리가 수행 부분에서 이제 간호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임종 환자를 도와줄까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위생 유지해줘야 된다. 임종 환자를 위해서 뭐 피부 청결, 기저귀 관리, 욕창 예방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통증 조절 해줘야겠죠. 환자가 아프다 하면 통증을 사정하고 보고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는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안 아파야 먹을 수 있고, 안 아파야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안 아파야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통증 조절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호흡곤란 임종 뒤에는 있을 수 있죠. 불규칙한 호흡 있고 무호흡 있을 수 있으니까 호흡곤란 완화를 위한 체위, 팔로시 체위, 반자위 이렇게 해주시고, 산소 오다나면 산소 공급해 주시고, 심상물을 올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 체위 변경 해 주셔야 되고, 환자가 이동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어지럼증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고 피로감 완화, 활동은 최소화해 주시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과 수분 공급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종 환자가 되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먹고자 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체 대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먹을 에너지가 없어요. 그 다음 먹어도 뇌 소화기계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먹이면 안 되고 먹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고 소량씩 조금씩 주시면 되고요. 물이나 또 묽은 거 드실 때 흡인의 위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배설 간호에서는 이제 임종될 때는 기저귀 하셔야 돼요. 대소변 조절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중요한 게 임종 환자들이 여러 가지 감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감각 변화에 대한 감을 중재해서 8번 보시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이 너무 밝아도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어두워도 안 돼. 적절한 조명을 주시고, 그다음 대화할 때 중요해요. 천천히 말해 주셔야 돼요. 눈 감고 혼수 상태에 있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저도 양병 있을 때 거의 혼수 상태 환자인데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내 목소리가 들리나 우리가 하는 거 다 알아듣나 싶어서 흔들어 깨우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막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환자가. 왜냐하면 환자는 눈 감고 내 몸을 유지하는 거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굳이 눈 떠서 말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특히 처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와서 막 깨우고 그러거든요.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하고 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굉장히 크게 얘기한다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날카롭게 얘기하면 불편하겠죠. 부드럽게 말하는 대신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어떤 거? 예를 들면 환자분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약이란 말을 꽂히게 해줘야 돼요. 그죠? 분명한 어조. 부드럽게 말하는데 이 말을 꼭 알아듣게끔 약 드실 시간, 환자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런 거. 환자분 혈압제 드릴게요. 이런 거. 분명한 어조, 부드러우면서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름 불러주고 눈 안 떠도 이름 불러주고 마지막까지 남은 감각이 청각. 그죠? 그래서 항상 환자 앞에서 말 조심하시고